일주일 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7세 강미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준호는 35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아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 계신 게 걱정된다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고.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전셋집을 정리했습니다. 제 전세금 1억 5천만 원은 아들 부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보탰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각자 출퇴근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며 저녁을 부탁했습니다. 냄새에 민감하다며 메뉴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제 하루는 며느리의 요청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긴 순간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3개월 후 복직한다며 그때까지 아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일 줄은.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기, 끝없는 기저귀 가리, 분유 타기, 트림시키기, 밤새 울음 달래기. 65의 제 몸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3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제가 있으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이 분유, 오전 7시 며느리 출근 준비, 오전 9시 서연이 놀아주기, 오전 11시 이유식 만들기, 낮 12시 서연이 재우기, 오후 2시 빨래와 청소, 오후 4시 서연이 간식, 오후 6시 저녁 준비, 오후 7시 며느리 퇴근 저녁상 차리기, 밤 9시 설거지와 다음날 준비, 밤 11시 서연이 밤 수유.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받은 연금은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새 그 돈으로 손녀 물품을 사고 아들 부부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며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영어 유치원비가 월 200만 원인데 반만 내달라고 했습니다. 빌린다고 했지만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는 저녁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저녁을 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자 한숨을 쉬며 자기가 요리하는 동안이라도 서연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제게 울고 있는 손녀를 안겨주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병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일어나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는 내내 서연이 점심은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의사는 폐렴 초기라며 즉시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녀를 봐야 한다고 하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계속 방치하면 중환자실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걱정 말라고 일주일이면 나을 거라고. 아들의 답장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누가 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일찍 퇴원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 부부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와서 서연이를 돌봐주셨답니다.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서연이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제가 많이 좋아졌으니 내일부터 다시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옛날 교사 동료에게 전화해서 원룸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여기서는 가정부일 뿐 할머니가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2주 동안 혼자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들 부부 몰래 서연이 유치원 간 사이에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빌려준 전세금 1억 5천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 집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을 잡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한 평일 낮으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옷가지 몇 개, 책, 사진 앨범. 3년을 살았지만 제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아침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 들어왔다가 제가 자는 것 같다며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5분 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간호사에게 퇴원 수속을 밟겠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제 돈으로 치료받고 있으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계약해둔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원해서 새로 구한 집으로 갔다고. 이제 너희끼리 살라고. 빌려준 돈은 그냥 쓰라고. 대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손녀도 못 봐준다고.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썼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왜 갑자기 이러냐고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 다 들었다고. 요양병원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40도 열이 나는데도 저녁 차리라고 했던 것. 제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빚을 갚아줬던 것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는 무급 가사도우미였냐고, 무급 육아도우미였냐고, ATM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이라고, 저도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다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엄마이기 전에 강미숙이라고, 67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라고, 제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인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강미숙으로 산 게 아니었다고, 서연이 할머니로 가정부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서연이는 그들의 딸이니 그들이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2시간 정도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강할 때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빌려드린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저도 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깨우지 않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문을 엽니다. 아무도 아침 식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평생 읽고 싶었던 책을 읽습니다. 옛날 교사 동료들을 만나 차를 마십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산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아들 집에 갑니다. 이 시간 동안 서연이와 놉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줍니다. 6시쯤 되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연이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하지만 제 집에서 먹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시간만 있다 오니까요. 그리고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더 냈다고 합니다. 아들도 칼퇴근해서 저녁에는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지난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제가 떠나줘서 그들이 진짜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그동안 저한테 다 맡기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걸까요? 아들 가족을 떠나 혼자 사는 게, 손녀를 매일 안 봐주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쁜 엄마구나, 나쁜 할머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배웠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나를 돌보는 게 가족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 옛날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제가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답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아니,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7세입니다. 남은 인생은 강미숙으로 살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강미숙으로 살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